나는 판타지 소설 작가이다. 나의 필명은 이상상, 본명은 이사은. 현재 나이는 24살이다. 정말 감사하게도 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시리즈물로 출판이 되었고 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사인회나 북 토크쇼 같은 이벤트가 열린다. 오늘은 백화점 안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1부 사인회가 끝나고 2부 사인회를 시작하기 전 중간 휴식을 위해 대기실로 이동했다. 대기실에 들어가자 누가 청소를 하고 있었고 나는 청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절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니까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나연이 선생님? 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직도 안 끝내면 어떡해요? 서둘러요, 어서. 젊지만 지위는 좀 더 위로 보이는 청소원에게 주의를 받으면서 청소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나연이 선생님이었다. 그때는 학교에서도 제일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런 점을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열정교사라고 칭송하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편 그때 나는 조금 특이한 아이였는데 다른 사람들한텐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만 보이는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쿠쿠. 겉모습은 곰인형하고 똑같았다. 사은아, 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 우리 그림 그리고 놀자. 그래, 좋아. 쿠쿠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매일 쿠쿠 그림을 그리면서 허공에 대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엄마는 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상상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친구를 만드는 증상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설명,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를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당연히 쿠쿠를 주제로 썼다. 나의 상상 속의 친구를 쓸데없는 공상으로 폄하했던 나연이 선생님은 이사은, 선생님이 친구에 대해서 쓰라고 했지? 근데 넌 이게 뭘 쓴 거니? 선생님, 쿠쿠는 제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럼 어디 일어나서 네가 쓴 거 한번 읽어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 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소리내서 읽었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반 아이들은 내가 쓴 쿠쿠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고 내가 자리에 앉은 후에도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다. 어때? 반 친구들이 어이없어하는 게 느껴지니? 똑똑히 알았지? 선생님은 내 귀를 잡아당기면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잘 들었지? 응? 하고 소리치면서 귀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귀가 살짝 찢어져서 피가 났다. 그제야 손을 뗀 선생님은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까지 지르는 아이가 나오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는지 내 장문 노트를 뺏어서 책상 위에 사정없이 내던졌다. 노트가 책상에 떨어지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놀란 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층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써볼까?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당장 다시 써! 라면서 쿠쿠의 이야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선생님, 전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쓴 거예요. 잘 들어. 쿠쿠라는 애는 여기 없어. 2번 다시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면서 읽지도 않은 친구들 들먹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대답 똑바로 안 하니?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반대쪽 귀도 잡아당겨야 알아들을래? 네, 알았어요. 나는 집으로 가면서 갈기갈기 찢긴 쿠쿠의 이야기를 테이프로 다시 붙였다. 그리고 공원에 앉아서 읽고 또 읽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쿠쿠를 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야단을 맞아야 하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그때였다. 같은 반 진수라는 남자아이가 사은아 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진수 옆에는 진수 아빠도 있었고 진수하고 진수 아빠는 같이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이사은, 사은아, 너 아까 말했던 애 있잖아. 걔 지금도 있어? 쿠쿠? 나랑 지금도 같이 있는데 왜? 진짜? 우와 대박! 아빠 얘는 투명인간하고 말한대. 진짜 대박이지? 그러게,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사은아, 그 종이는 왜 그렇게 된 거니?
그게 사은이가 투명인간 친구 얘기를 글짓기 했는데 다민 선생님이 막 화내면서 저렇게 찢어버렸어. 사은아, 그거 내가 좀 봐도 될까? 진수 아빠는 부드러운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코코 이야기를 읽었다. 내가 읽기에는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이 화를 내셨을까? 나도 쿠쿠 얘기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나도 쿠쿠랑 같이 놀게 해주면 안 돼? 나는 또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칭찬을 받고 나니 감정이 북받쳐서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그리고 진수 아빠에게 왜 혼이 났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구나. 사은이가 쓴 장문 내가 잠깐 가져가도 될까? 왜 이 찢어진 종이를 달라고 하는지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칭찬을 받은 보답을 하고 싶단 마음에 진수 아빠에게 드리기로 했다. 집에 온 후 친구를 주제로 선생님께 제출할 장문을 쓰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친구는 쿠쿠밖에 없어서 다른 친구 얘기는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장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 강당에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쓴 장문이 금상을 받은 것이다. 사실 진수 아빠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그날 진수와 같이 퇴근을 하던 길에 우연히 나와 만났고 내가 쓴 글을 우연히 읽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100일장 대회 후보 작품으로 올려주셨던 거였다. 수상 결과를 보고 나보다 더 놀란 사람은 아마 나연이 선생님이었을 거다. 사은아, 축하한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명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되나뇨? 그건 오히려 제가 나연이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말인데요. 학생이 열심히 쓴 작품을 갈기갈기 찢으셨다면서요? 원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현실을 가르쳐줘야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나고자가 안 되는 겁니다. 학교가 무슨 군대라도 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이번 일은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마음대로요. 이사은, 그딴 걸로 100일장에서 상을 받은 게 오히려 너한테 독이 될 거야. 그거 다시 이리 내놔. 나는 선생님이 또 코코 이야기를 찢어버리려고 할 것 같아서 얼른 품에 감추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나연이 선생님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내 팔을 잡아당기고 억지로 장문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선생님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지금 누가 말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너나 없이 지훈이가 불쌍해요. 선생님 너무해요! 라며 원성이 터져나왔고 그러다 모두 한마음으로 하지마! 라는 구호를 외쳤다. 누가 학교에서 소란 피우래? 조용히 해! 조용히 못해? 나연이 선생님, 이번 일은 조용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반으로 조사를 나왔다. 선생님하고 하는 수업 재미있어요? 선생님하고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반 아이들에게 묻는 앙케트 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아니요 라는 결과가 나왔다. 승복할 수 없어요. 저는 신념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잘못됐단 건가요? 학교는 나연이 선생님께 장기 휴가라는 명목으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나연이 선생님은 엄중 처벌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정직 처분을 받은 이상 학교에 있을 수는 없었다. 얼마 후 퇴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나는 100일장 대회에서의 여러 일을 계기로 반 애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진수와 자주 같이 놀고 가까워졌다. 그러다 보니 쿠쿠와 노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쿠쿠가 보이지 않게 됐다. 불안해진 나는 쿠쿠를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실망하는 나를 보며 진수가 옆에서 그럼 쿠쿠와의 추억을 이야기로 쓰면 되잖아. 쿠쿠가 없는데 어떡해? 그래도 네 마음속에 계속 있잖아. 나는 진수 말대로 쿠쿠와의 추억을 이야기로 썼다. 같이 놀고 함께 모험했던 일들을. 그리고 어른이 된 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쿠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사실 처음 책으로 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꺼려졌지만 출판사에 취직을 한 진수가 네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출판사 사장님께 나를 소개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사은아, 아니지. 이상상 선생님, 2부 사인회 시작할 시간입니다. 나연이 선생님. 너 설마 김영명 선생님 역시 맞죠? 나연이 선생님? 그래, 내가 널 어떻게 있겠니?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같이 있니? 이상상 선생님은 또 뭐고? 사은이 필명이에요. 잘 나가는 작가인데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예요. 너희 결혼했구나. 사은이는 작가 선생님이고. 쿠쿠 이야기예요. 제가 시리즈로 내고 있는 책 제목이고요. 쿠쿠라면 네가 장문에 썼던 그 공상 속의 친구 말이니? 네, 쿠쿠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아직 쿠쿠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했다. 내가 틀렸어. 나연이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다. 지금 이 순간을 쿠쿠도 어디선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쿠쿠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병수발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나 몰래 계속 바람을 피워온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결혼 12년차 부부였다. 연애 결혼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일어나질 못하셨다. 그때부터 계속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다. 신혼은커녕 여행, 친구와의 만남, 쇼핑 등을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달랐고 오히려 내게 항상 고마워하셨다. 시어머니의 간호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매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아이를 만들 여유조차 없었다. 일이 바빴던 남편은 항상 퇴근도 늦었기 때문에 간호는 거의 내 담당이었다. 하지만 남편도 힘들 거란 생각에 나 역시 참고 버텨왔다. 10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단 하나 확실했던 건 기나긴 간병 생활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이제 드디어 나도 내 시간을 갖게 됐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부부만의 시간도 갖고 싶었고 남편과 둘만의 여행도 가고 싶었다. 그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은 내게 믿기 힘든 말을 꺼내왔다. 우리 이혼하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이제 막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온 내게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나는 남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뭐라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뭐? 만나고 있다니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맞아. 자기 엄마는 내게 다 떠넘기고 뭐 하나 도와준 적도 없던 사람이 외도라니? 그 후 남편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잔혹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나갔다. 사실은 매일 밤 야근을 했던 게 아니라 불륜녀와 데이트를 했던 거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내 몸도 축나고 집안은 거짓골에 똥오줌 받아내느라 냄새까지 나던 집에 나를 가둬놓고 본인은 매일 불륜녀와 놀아났던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간병을 한 덕분에 간병인을 구할 돈이 굳은 남편은 그 돈으로 호텔 데이트를 즐겨왔던 것이다. 출장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불륜녀와 여행을 간 것이었다. 나는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좀 더 빨리 나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나와의 볼일도 끝났다는 얘기였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남편은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불륜녀와 낳은 4살 난 아이도 있다는 것이었다. 난 시어머니 간병으로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이를 갖기 싫었던 게 아니라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내게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잖아. 하지만 그 여자에겐 내 아이가 있어. 부디 그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다. 시어머니를 간병해온 내 10년의 시간은 대체 뭐였을까? 내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던 나는 허망한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었기에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또 울음이 터졌다. 그 사람, 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던 10년 동안에 바람을 피웠대. 그 여자 사이에 애도 있대. 내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극대노하셨다. 뭐야? 가진고생 다 해가며 자기 엄마 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그래, 어쩜 그럴 수 있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 새끼를 그냥 절대 용서 못해.
화가 난 부모님 옆에서 나는 원망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남편은 하루빨리 나와 이혼하고 불륜녀와의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인생을 망쳐놓고 행복해할 남편을 두고 보지 않으셨다. 남편은 본인의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불륜 위자료도 지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간병인을 구하는 대신 내가 고생해가며 모은 돈이었다. 그래서 애초에 위자료로 용서할 마음 따윈 없었다. 부모님은 집으로 남편을 불러냈다. 자넨 우리 딸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겐가? 연우는 자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간병한 아이야. 이렇게 대놓고 극대노하셨지만 남편은 그니까 위자료를 지불하겠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이런 남자를 위해서 10년간 그 고생을 해왔던 걸까?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치매까지 오는 바람에 나조차도 몰라보시고 스스로 대소변도 가려내지 못하셨다. 솔직히 더러웠다. 차라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라는 생각에 꾹 참아왔었다. 날 위해 싸워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나도 내 인생 물어내. 네 놈의 인생도 부셔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과 나는 그 두 사람에게 복수해주기로 했다. 우선 불륜녀의 뒷조사를 통해 직장과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내 사촌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그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불륜을 한 사실도 터뜨렸다. 그리고 불륜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에서 부모님과 남편의 아이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불륜녀는 기쁜 듯이 저 이제 곧 재혼해요.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나는 직접 그 동네에 사는 엄마들을 만나러 갔다. 정중히 인사한 후 현재 불륜 증거가 될 만한 정황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드렸다. 처음엔 놀라는 듯 싶었지만 조금씩 내 심정을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평소 그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알려주셨다. 원래 두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사이였는데 아직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만나게 된 거라고 했다.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허락해 주실 것 같다면서 인제야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세월을 보내왔는지 자세히 말해줬다.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말해줬다. 그 후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내게 힘내세요. 당신한테도 분명 멋진 미래가 찾아올 거예요. 라고 말해줬다. 또한 내용 증명을 통해 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불륜녀의 부모님은 극대노하셨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하며 딸을 내쫓으셨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불륜녀의 회사는 아기 엄마들을 타겟으로 한 잡지회사였는데 회사의 이미지상 불륜을 저지른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다. 그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아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다 들어줬는데 그러는 사이에 서로 바람을 피운 거래. 근데 우리한텐 부모의 반대도 이겨낸 사랑이라고 했었잖아? 그 사랑의 전체가 불륜이었다는 게 너무 어이없다. 그 여잔 인간도 아냐. 그런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딸의 친구들마저 멀어지자 유치원도 갈 수 없게 됐다고 들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남편에게 복수를 시작했다. 부서는 다르지만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삼촌에게 이번 사건을 모두 이야기했다. 극대노하신 삼촌은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를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폭로해버리셨다. 그렇게 남편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쓰레기 불륜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동네 엄마가 알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불륜녀에게도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라며 내게 미친 듯이 화를 냈다.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다 당신이 자초한 거잖아. 네가 다 떠벌리고 다녔잖아. 시어머니 병소발까지 드는 날 두고 당신은 딴 여자랑 애도 만들어 왔는데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해? 나도 사람인데. 난 사람들한테 소문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소문내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잖아. 억지 부리지 마. 우린 직장도 집도 돈도 다 잃었어.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그랬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각오 정도는 했었어야지. 설마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생각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남편을 비웃어줬다. 절망하는 남편을 보자 지금까지 쌓인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던 10년이란 시간과 불륜으로 애까지 만들어준 덕분에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다. 특히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남편은 엄청난 욕을 들어야만 했다. 동료들과 여사원들은 저놈은 자기 엄마 병수발을 돕기는커녕 바람까지 피웠대.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했대. 위자료는 얼마든지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나 봐. 근데 자기 엄마 병수발을 10년이나 시켰잖아. 위자료가 넘사벽일 텐데? 라며 남편을 욕하고 손가락질했다. 마음의 벽을 얻은 남편은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한다. 또한 재혼도 없던 일이 되어 결국 폐인이 됐다고 한다. 꼴 좋다. 10년이란 시간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두 사람에게 복수함으로써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 조금씩 인생을 즐겨볼 생각이다. 내 이름은 이동철, 24살이다. 반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미래와 사귀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을 빨리 하길 원했고 무엇보다 아이도 빨리 갖고 싶었다. 그런 나의 바람대로 그녀와 약혼을 하게 됐다. 근데 미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내 외모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해댔다. 동철아, 너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완전 훈남. 그만하라니까. 그 말 지금 몇백 번도 더 들었거든. 고맙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어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에 이르렀다. 사람 코가 어쩜 이렇게 높을까? 너 턱선이 너무 날렵한 거 아니야? 아까부터 왜 그래 진짜. 짜증나. 나 갈래. 내 얼굴에 너무 집착을 하는 바람에 데이트 도중 나 혼자 집에 간 적도 있었다. 내 얼굴이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면 이게 말로만 듣던 메리지 블루인가?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지만 대체 왜 저러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 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래? 진짜? 그러고 보니 네 친구랑은 만나본 적이 없네. 생각지도 못한 미래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 나는 미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 약속 당일 여자친구 1명과 남자친구 2명이 놀러왔다. 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친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의외였다. 그래도 미래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줬다. 여친은 대학 친구들이라고 소개했다. 그 후 내게 대충 인사하고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렸다. 얘는 대체 뭐지? 당연하게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야, 한 거 맞네. 저기 동철이라고 했나? 혹시 졸업 앨범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부모님 사진도 좀 보여줘. 나도 보고 싶다. 어? 지금? 밥 다 먹고 보여줄게. 내 사람은 키득거리며 내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다. 이제 막 밥을 먹으려던 참이라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한 건데 그들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감추는 거야? 괜히 더 궁금해지네.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동철씨, 남을 속이면 안 되죠.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미래야. 동철아, 사실은 너 성형한 거 맞지? 나는 그 말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미래는 내가 성형을 했다고 생각한 거구나. 얼굴에 집착한 이유를 알게 됨과 동시에 실망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얼굴을 뜯어보며 빨리 졸업 앨범 좀 가져와봐. 원래 얼굴은 어땠을까? 분명 존못이었겠지? 라고 떠들어댔다. 마치 취조실에서 신문을 당하는 기분이 든 나는 내 누명을 벗기 위해 난 성형 같은 거 안 했는데? 그래. 근데 코는 한 거지? 이건 마이클 잭슨도 울고 가겠다. 저 날렵한 턱선은 분명 깎은 걸 거야. 우리도 시술 같은 건 조금씩 받거든?
그래서 그쪽은 빠삭해. 그들의 무례한 말들에 점점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렸을 때 사진을 몇 장 가져와서 보여줬다. 하지만 뭐야, 잘 나온 사진만 가져온 거잖아. 뭐? 아닌데? 잘 봐봐. 동철아, 화 안 낼 테니까 그냥 사실을 말해줘. 나름 열심히 해명했지만 내 말은 모두 무시한 채 그냥 사실을 말하라는 눈으로 날 보고 있었다. 내 분노 게이지는 정점에 달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우리 누나랑 형을 불러줄게. 뭐? 지금 누나랑 형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야? 오히려 더 수상한데 아닌 척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 네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낄낄거리기만 했다. 억울했다. 근데 더 억울했던 건 여친의 행동이었다.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이 녀석들과 함께 나를 비웃고 있었다. 이런 사람과 약혼을 하다니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나는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다행히도 우린 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일요일이었던 데다가 마침 둘 다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와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현관문 벨이 울렸고 형이 먼저 도착했다. 내 동생이 성형했다고 누가 그러냐? 대박, 꼭 쌍둥이 같아. 형을 본 네 사람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깜놀했다. 그곳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와 형은 쌍둥이였다. 나는 여친에게도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가끔 부모님도 헛갈려 하실 정도로 우린 붕어빵이었다. 네 사람이 깜놀하고 있는 사이 또 현관문 벨이 울렸다. 누나는 들어오자마자 호통을 쳤고 네 사람을 째려보았다. 그리고 누나의 절친이자 직장 동료이기도 한 누나 친구도 함께 와줬다. 두 사람은 옛날부터 절친이었다. 내 동생이 성형을 했다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 얼굴 똑같은 거 안 보여? 설마 얘네가 똑같은 얼굴로 성형을 했다는 건 아니겠지? 진짜 미인이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봐. 남자애들이 한눈에 반한 우리 누나의 정체는 모델이다. 현재 스카우트를 받고 일하는 중이다. 물론 누나의 절친도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 형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어나더 레벨의 세 사람이 째려보자 그 4인방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린 혼혈이라 얼굴이 외국인처럼 보일 뿐이야. 근데 너희야말로 마음을 성형하는 게 어때? 마음이 썩어 빠진 것 같은데? 동생 얼굴 갖고 놀려댔다고 하던데? 근데 동생 여친이 누구야? 형과 누나가 동시에 따져대자 겁을 먹은 세 사람은 하나같이 곧장 미래를 가리켰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은 미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누나 친구가 그런 미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굳이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철이랑 사귀고 싶어하는 여자애들 많아. 친구까지 불러서 남친을 놀리다니. 너 진짜 웃긴다. 동생 얼굴을 뭐라 하기 전에 너부터 가꾸는 건 어때? 너 내 동생이 못생긴 애였으면 헤어지려고 그랬어? 그러기 전에 네 얼굴부터 보고 와. 형 누나에게 호되게 혼이 난 미래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내게 성형 의혹을 제기했던 친구들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냈다 우리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네 사람은 결국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후 미래를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기 전 한 남자애가 우리 누나 친구한테 저 카톡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용기 내서 물어봤지만 너처럼 얼굴도 성격도 못생긴 애랑은 연락하기 싫은데? 라는 말과 함께 하얀 재가 되고 말았다. 근데 그렇게 가버린 미래에게 곧바로 연락이 왔다. 혼혈이란 말은 없었잖아.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줄 거지? 진짜 다행이다. 결혼하기 전에 네가 성격 파탄자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잘 살아라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차버렸다. 전화가 미친 듯이 왔지만 차단하고 끝냈다. 미래는 친척들에게 내 남친 완전 잘생겼어 라며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갑작스런 파혼의 원인이 성격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친척들조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곧 결혼할 거라며 매일 자랑을 하고 다녔었는데 파혼당한 소문이 퍼지면서 미래는 직장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결국 회사를 관두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조차도 매일 쪽팔리다며 그녀를 구박하신다고. 꽤나 눈칫밥을 얻어먹는 듯했다. 그 후 나는 누나 친구에게 고백을 받고 사귀기 시작했다. 누나 친구는 옛날부터 나와 한 동네에 살았었다. 옛날부터 널 좋아했었어. 오히려 난 네가 파혼이 돼서 기뻐. 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형과 누나 덕분에 날 소중히 대해줄 사람과 만나게 된 것 같다. 내 이름은 이사라. 부모님 집에서 나와 소라 언니까지 내 가족이 살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도 독립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언니는 선천적으로 손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나는 그런 언니를 돌보기 위해 태어난 아이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가 죽으면 사라가 소라 언니를 돌봐줘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커왔다. 하지만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았다. 손에 장애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뭐든 나보다 뛰어났다. 한편 나는 얼굴을 포함한 모든 게 다 평범했다. 내가 왜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굳이 얼굴도 예쁘고 뭐든 다 잘하는 언니를 보살펴야 하는 걸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 후 우리는 20대 중반의 나이가 됐고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했다. 그리고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찬국이와 사귀게 됐다. 찬국이와 사귄 지 2년이 지났을 때쯤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먼저 찬국이 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집이었다. 결혼 인사를 드린 날 나와 부모님이 싸우고 만 것이다. 찬국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찬국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네가 결혼하면 앞으로 소라는 어떡하니?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라고 하며 반대하셨다.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도 끝까지 계속 부모님을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괜찮아. 사실은 나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다. 그 사람 돈도 꽤 잘 벌고 상냥하고 다정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조만간 나도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그러자 부모님은 언니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야? 라며 안심하셨고 더 이상 내 결혼도 반대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런 언니가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며칠 후 나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돌연 창국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우리 집에 오자마자 내가 아닌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일단 거실로 부모님을 불렀는데 창국이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사라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라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언니가 말했던 돈도 꽤 잘 벌고 상냥하고 다정한 데다 좋은 사람이 바로 창국이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패닉이 와버렸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마치 여기에 나란 존재는 없다는 듯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결혼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언니가 창국이의 직장을 찾아갔고 그날을 계기로 만나게 됐다고 한다. 그날 언니는 창국이에게 내 험담을 늘어놓은 듯했다. 사라는 항상 장애를 가진 저를 무시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저를 놀리곤 했는데 장애인인 언니가 창국이처럼 스펙 좋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거기다 당신을 두고 창국이는 넌 못생겨서 별로지만 그냥 돈 보고 만나는 거야 라는 말도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창국 씨도 우리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럼 저를 욕하던 사라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 자매의 진짜 모습이니까 창국 씨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라며 마치 날 걱정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나는 곧바로 지금까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항변했지만 창국이는 이미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의 모습에 홀딱 넘어간 듯했다. 사실 창국이가 잘생긴 건 아니었다. 나이는 아직 젊었지만 가끔은 아빠 같은 면모가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었기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창국이에게 더욱 끌렸었다.
하지만 창국이는 언니의 말만 믿고 우리 부모님에게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다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사라를 못 믿겠어요. 하지만 소라 씨는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소라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내가 아닌 언니와 찬국이의 편을 들었다. 그 자리엔 언니가 없었는데 혹시 네가 또 소라 씨한테 엄한 짓 할까봐 오늘은 나가 있으라고 했어. 앞으로 또 괴롭히면 그땐 내가 용서 못해. 언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나는 계속해서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증거 있어? 네가 안 그랬다는 증거를 가져오든가. 라는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창국이는 이미 언니를 100% 신뢰하고 있었다. 부모님도 사라는 옛날부터 얼굴도 성격도 평범한 아이였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했던 소라에게 항상 열등감을 느껴왔었죠. 그러니 그런 말을 할 만해요. 라며 언니와 창국이 편만 들고 내가 하는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언니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겨우 구한 원룸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그 후 가족과 창국이를 잇기 위해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언니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다. 원룸에 돈을 쓰느라 폰까지 바꿀 여유가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무시했는데 혼자가 된 기분은 어때? 어떻게 얼굴도 못생긴 네가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창국 씨도 참 내가 먼저 다가갔더니 나한테 푹 빠져버렸지 뭐야? 뭐 내 미모면 당연한 얘기지만 너도 참 불쌍하다. 와 같은 음성사서함을 남겨놨다. 나와 피를 나눈 언니가 저런 사람이라는 게 한심하고 짜증났다. 그냥 삭제해버리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언니의 음성사서함들을 CD에 저장했다. 그러다가 언니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언니는 내가 자기 결혼식에 안 올 줄 알았는지 계속 나를 비웃었다. 안타깝다. 우리가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근데 와봤자 어차피 비참할 뿐이잖아. 그냥 오지 마. 나는 언니가 날 비웃어도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했다. 부모님은 넌 굳이 안 와도 돼. 어차피 와봤자 좋을 것도 없잖아. 라고 하셨다. 부모님에게 나란 존재는 그냥 남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결혼식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근데 신부의 동생이라고 말하니 바로 식장에 들여보내줬다. 그리고 결혼식장 직원에게 언니를 위한 서프라이즈 영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더니 기꺼이 날 도와줬다. 직원이 신부 측 여동생분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부모님과 언니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니를 축하해주러 온 친동생을 내쫓을 순 없었다. 그래서 그저 날 째려볼 뿐이었다. 나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단 결혼 축하해 언니. 저희 부모님은 손에 장애를 가진 언니의 미래를 위해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신랑은 원래 제 전남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계략에 넘어간 지금은 언니의 신랑이 됐습니다. 창국 씨는 여자친구였던 제 말을 끝내 믿어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만은 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부디 이 음성을 잘 들어주세요. 혼자가 된 기분은 어때? 어떻게 얼굴도 못생긴 네가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창국 씨도 참. 내가 먼저 다가갔더니 나한테 푹 빠져버렸지 뭐야? 뭐 내 미모면 당연한 얘기지만 너도 참 불쌍하다. 계속되는 언니의 음성에 식장 안은 술렁였고 창국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다. 한편 부모님의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내게 달려들었다. 당장 끄지 못해? 라고 소리쳤지만 오히려 하객들이 끄지마! 다 틀어버려! 라며 야유를 날렸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식장 가운데서 언니는 죽어도 용서 못해! 라며 발광하고 있었고 그런 언니를 본 창국은 넋을 잃고 말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인사를 한 후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가족들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왔지만
나는 모든 걸 변호사에게 맡긴 채 싹 다 무시하기로 했다. 결국 언니는 파혼당했다. 그 후 식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하객들 역시 차례로 식장을 빠져나갔다. 창국의 부모님은 언니에게 결혼식 비용의 변상을 요구했고 나도 그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확실한 증거 덕분에 나는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또한 내 속사정을 알게 된 친척들과 지인들은 우리 가족을 벌레 취급하게 됐다. 자기 친딸을 차별하다니 이 쓰레기 같은 놈.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 남친을 뺐냐? 라며 신용관계도 모두 끊어져 버렸다고. 언니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창국이는 내게 연락을 해왔지만 이제 내게 남은 미련 따위는 없었다. 하객 중엔 창국의 회사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날 이후 창국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다들 나락에 떨어진 기분은 어때? 내 이름은 최욱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노후를 보낸 지도 5년이 넘었다. 남편이 죽은 후 나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로 계속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내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취직하자마자 집을 떠났고 둘째는 해외 발령으로 인해 한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다. 둘 다 옛날부터 나를 잘 따랐었고 커서도 항상 나를 신경 써주곤 했다. 덕분에 나 혼자 살아도 외롭진 않았다. 내 소원은 우리 아들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빨리 결혼하는 것과 어서 손주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혹시 여자친구니?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그래? 빨리 보고 싶구나. 그 연락을 받고서 일주일이 지났다. 첫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해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다. 첫째가 좋아하는 치킨과 단호박조림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그러자 첫째는 약속 시간에 맞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참 착하고 얌전해 보이는 아가씨였다.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도진이 잘 부탁해요. 우와, 오늘은 치킨에 단호박조림도 있네. 엄마 요리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 어여 먹자. 첫째 도진이는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 요리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결국 집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도진이는 소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혹시 입에 안 맞았던 건 아닌지 마음이 좀 쓰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현관문 벨이 울려서 나가봤는데 그곳엔 도진이의 여자친구가 서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맞아줬지만 여자친구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를 계속 노려봤다. 이상한 마음에 가만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번엔 감사했어요. 똥색의 더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요. 근데 앞으로는 도진 씨한테 그런 요리 안 해주셔도 돼요. 뭐요? 도진 씨는 제가 직접 만든 인별 감성이 화려한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음식은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어요. 네? 1도 맛없어 보이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맛으로 승부를 보시겠단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저희 결혼식엔 안 오셨으면 해요. 휠체어 탄 노친네가 와봤자 민폐밖에 더 되겠어요? 나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 표정과 눈매가 날카로웠다. 제가 그쪽을 모실 거란 기대는 접으세요. 평생 이 집에서 혼자 사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내게 막말을 내뱉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곧바로 첫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첫째는 착하고 얌전한 혜연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며 가벼운 농담으로만 받아들였다. 진짜라니까?
도진이 네가 그 애한테 속고 있는 거야. 잠깐만, 아무리 엄마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마. 내 여친이 별로라서 그런 거야? 진짜라니까.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때 그날과 같은 시간대에 또다시 현관문 벨이 울렸다. 왠지 모를 나쁜 예감이 든 나는 현관으로 조심히 나가보았다. 그러자 내 예상대로 그 아이가 또 찾아왔다. 그 아이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야, 그걸 왜 말했어?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내가 여기 오는 게 싫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말하더니 그 아이는 날 휠체어째로 밀어버렸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렸는데 휠체어 바퀴에 밟혀서 액정이 깨지고 말았다. 바닥에 넘어진 나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 아이는 그런 내 모습이 바보 같다는 듯 웃고 있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존재만으로도 개민폐니까. 그 아이가 돌아간 후 깨진 핸드폰을 주워서 다시 전원을 켜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아이의 막대먹은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만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첫째 때문에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 결혼만큼은 내가 꼭 막아야겠다고 고민하던 어느 날 예기치 않던 일이 일어났다. 또 그 아이가 찾아올까봐 현관문 벨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나는 그날 이후 현관문을 꼭 잠그는 버릇이 생겼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리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조심 현관으로 나가봤는데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엄마, 나야. 성진이니? 너 진짜 성진이야? 이 목소리는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둘째의 목소리였다. 깜짝 놀라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둘째는 나를 꼭 안았다. 다행히 별일 없어 보이네. 갑자기 어쩐 일이야? 직장은? 장기 휴가를 받았거든.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 무슨 일 있었니? 엄마 도와주러 왔지. 엄마 폰이 계속 꺼져 있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날 도우러 왔다니? 해외로 나가기 전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나를 걱정하던 둘째가 현관에 반복용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것이다. 기계치였던 나는 그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몰랐다. 근데 그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누가 집에 오면 센서를 통해 자동 녹화가 되게끔 돼 있었다. 그때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마침 둘째가 그 아이의 행동을 모두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들은 나는 이제야 첫째를 설득할 수 있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둘째는 곧장 집으로 도진이와 그 아이를 불러들였고 그날의 일을 따져댔다. 어디 감히 몸도 불편한 우리 엄마를 밀치고 비웃을 수가 있어? 절대로 용서 못해. 제가 뭘요? 도진아,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도와줘. 괜찮아, 걱정 마. 야, 넌 왜 갑자기 애먼 사람한테 시비야? 이렇게 착한 혜연이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장난도 정도 같아, 어? 화를 내는 첫째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표정이 싹 굳어버렸다. 그 아이는 당황해하며 도진이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사실 정당방이었어. 제발 날 믿어줘. 나는 당황해하는 그 아이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했다. 도진이가 너랑 결혼한다면 내 유산 10억은 모두 성진이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하자 그 아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뭐요? 유산은 원래 첫째가 받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집 유산은 너한테 죽어도 못 줘. 지금 장난하세요? 도진아, 차라리 엄마랑 연을 끊어버려. 이딴 엄마는 우리 인생에 방해만 될 뿐이야. 방해되는 게 누군데 지금? 어? 여태 나 속였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왜 그래, 자기야? 결혼도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 있는 네 물건 갖고 나가줘.
자기야, 난 결혼한다고 해서 회사까지 관뒀는데 인제 와서 결혼을 없던 걸로 하자니. 야, 너랑 결혼할 미친놈이 어딨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솔직히 자기 인생에 휠체어 타는 엄마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냥 버리고 가자. 휠체어를 탔어도 엄마는 엄마야. 빨리 사과해. 그러자 그 아이는 억지로 내게 사과를 냈다. 이렇게 첫째의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다. 그 후 화가 잔뜩 난 상대편 부모님이 따지러 왔길래 녹화 화면을 보여줬다. 그러자 사실은 옛날부터 겉과 속이 다른 아이였다며 내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자기 딸의 질 나쁜 행동에 극대노하신 부모님은 딸과의 연을 끊었고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결국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 이미 다니던 회사도 관뒀고 도진이와 동거하던 집에서도 쫓겨나는 바람에 소식도 끊기고 말았다. 그 후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둘째가 휠체어 전용집을 지어서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도진이는 요즘 많은 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자 보는 눈을 키우고 있다. 그 사건 이후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진 나는 우리 성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날 나는 사촌동생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간혹 잡담도 하고 바깥도 쳐다보고 그러다 버스가 중간 정류장에 멈추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특별할 거랄 게 없었다.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한눈에도 보수적으로 보이는 지팡이를 짚은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탔다. 할아버지는 올라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내 옆자리, 그 자리는 노약자 우선석이었다. 애 앉아있던 사촌동생의 다리를 지팡이로 후려쳤다. 뭐가 어찌됐건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기부터 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이봐, 너 임신부야? 할망구야? 아니면 당장 일어서! 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연히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다.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열을 냈다. 사촌동생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라고 용기를 내서 말했다. 냉큼이 일어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날들어 조용히 하래! 한글 몰라? 거기 우선석이라고 쓰여있는 거 안 보여?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 다리도 지팡이로 후려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러게 상식이 있으면 우선석에 앉질 말아야지. 어디서 젊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버티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지팡이로 내 몸을 밀쳐냈다. 잠시 비틀거렸지만 손잡이를 꽉 잡고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다시 잡았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팡이로 한번 밀었다고 다치면 세상 존재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사촌동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쩡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아이를 유산했거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요. 라는 말에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사촌동생이 석 달 전에 아이를 유산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었다. 가슴 아픈 얘기를 먼저 묻기도 그렇고 일부러 그 얘기는 화제에서 피하고 있었는데 유산이 된 원인이 이 할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건 나도 방금 전에 처음 알았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정확히 석 달 전, 그날도 오늘하고 똑같이 할아버지가 젊은 주제에 우선석에 앉아있다고 지팡으로 때리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제가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당겨서 힘드니까 좀 앉게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난 그런 적 없다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그럼 할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지팡이를 휘두르시는 바람에 제가 넘어진 건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겠네요, 네? 그 일 때문에 제가 유산된 건 당연히 모르셨겠죠?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배도 안 나온 게 어디서 임산부 행세냐고 더 큰 소리로 난리치셨는데 아직도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실 거예요? 동생의 말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어느새 동생의 마음이 되어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임산부 배가 불러오는 건 임신 후기부터예요.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는 임산부가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조건 임신부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폭력까지 행사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출혈이 났고 버스에서 내려서 곧바로 병원에 갔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저 할아버지 완전 민폐 쫀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 때문에 유산을 했으니 가여워서 어째?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선 건지 할아버지는 기세가 꺾인 듯이 보였지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남의 개인 사정까지 알 게 뭐야? 그럼 편말이라도 써서 목에 걸고 다니든가. 나 애 유산한 사람이다. 앉아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인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할아버지, 상식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시네. 제 동생이 할아버지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세요? 사람이면 사과는 못할 망정 어디서 망언이냐고요? 난 그런 적 없어. 나 때문에 그랬단 증거 있어? 지 몸이 부실해서 애가 잘못된 걸 왜 날 걸고 넘어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할아버지, 나이값 좀 하세요. 노인이면 다른 사람 입장을 더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으세요? 이런 건방진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돌려! 화가 난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다시 나를 때리려고 했다. 놀란 나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그만하자. 누가 뭐라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야. 가치가 없어. 그러더니 아직 목적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내 손을 끌더니 그냥 내리자고 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래, 잘 생각했다. 당장 내려! 라고 할 뿐 사과는 없었다. 야, 왜 그냥 내려? 저딴 할아버지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할아버지가 더 잘 알잖아. 증거 없다고. 하지만 사촌동생의 아이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유산된 게 거의 확실한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민주주의고 뭐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사촌동생은 내 아이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내 안에 있다가 떠난 것도 비참한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증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날 엄마를 선택해줘서 고마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동생의 말에 다시 공감하면서 나도 더는 이 일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한 2주쯤 후 그때 그 버스를 혼자서 타게 됐다. 그러자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저기요, 얼마 전에 이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말다툼하셨던 분 맞죠? 네? 네, 그랬었죠. 실은 우리가 근처 스포츠 센터를 다녀서 이 버스를 자주 타거든요. 그날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서 처음부터 다 봤는데 그 할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그때 유산됐다고 하던 분은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날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나까지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첫 애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아, 네, 그러셨어요? 두 사람은 먼저 내려서 몰랐을 텐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며느리 소녀랑 같이 탔었나 보더라고요. 그 며느리도 버스에서 할아버지가 소란 피우는 걸 다 봤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하는 거를 보고 기가 찼던 모양이에요. 남편한테 말해서 그 할아버지랑 아예 연을 끊어버렸대요. 자기 때문에 애가 잘못됐다는데 사과는커녕 위로 한마디 안 하는 막대먹은 할아버지 옆에서 장차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부인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유산된 분한테 대신 사과하겠다고 누군지 찾아보라고 했대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다 아세요? 스포츠 센터에 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거기 가면 온갖 세상사 다 듣고 한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가 바로 그 집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버스에서 당사자를 다시 만나면 꼭 얘기해줘야지 하고 있었어요. 제 사촌동생은 그날 이후로 이 노선버스는 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이 버스 탔다가 그 할아버지랑 다시 부딪힐 수도 있는데 나라도 피하고 싶지. 사실 그날도 버스를 타려고 탄 게 아니라 택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할 수 없이 탄 거예요. 마침 버스가 오길래 제가 그냥 버스 타자 이러면서. 네. 아무튼 할아버지는 제쳐두고 그 할머니가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아, 네. 그럼 제가 사촌동생한테도 꼭 얘기할게요. 나는 오늘 일을 사촌동생에게 모두 전해줬고 며칠 후 할머니와 아들 부부가 사촌동생을 찾아와서 대신 사죄를 했다. 특히 할머니는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엔 더 할 말이 없네요. 라면서 눈물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아들 부부는 사촌동생에게 위자료라면서 돈 봉투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사촌동생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다며 한결 밝아 보여서 나도 마음이 놓였다. 그때 버스에서 만났던 분께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를 했을 때 들었는데 그 못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황혼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같이 가서 사죄를 하자고 할머니가 여러 번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틴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한다. 사과는커녕 한술 더 떠서 가족들이 가는 것도 말렸다고 한다. 괜히 사과했다가 발목 잡히면 무슨 덤터기를 쓸 줄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남편하고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낼 수 없다며 할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들 부부네로 옮겼다고 한다. 아들 부부는 한 발 앞서 연을 끊었으니 이제 그 할아버지는 평생 외톨이 신세가 된 셈이다. 연세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걸로 봐선 다리도 안 좋은 것 같던데 누가 그게 알게 뭐람. 앞으로 혼자서 청소하고 밥해 먹으면서 버려진 기분을 매일 음미하면서 사촌동생의 아이가 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절대 사과하지 않았던 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앞으로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기를 바랄 뿐이다.